우리가 지난 시간은 서양의 단일 방향 인과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인도에도 단일 방향 인과율이 과거에 있었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과적 효력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생각은 서양의 전유물이 아니다. 비록 형태와 목적은 서양과 뚜렷이 구별되는 고유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고대 인도의 사상 속에도 간직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에 형성된 최초의 문헌인 베다에 나타날 정도로 일찍이 발생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을 어, 기원전 2000년, 10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고대 문명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점점 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간들은 많이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베다가 2000년에서 1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은 이런 인도의 문명뿐만이 아니라 에집트의 문명이나 이런 문명도 에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저희 문명들이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고도로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아메리카 대륙은 미개인들이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 발견되고 고대 유물들이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뭐라고 할까 구대륙에서 발견되는 것 못지않은 아주 정교한 어떤 유물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세계는 많은 교류를 하면서 문명이 발달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근데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헌적인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까지만 가지고 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다 역사가 없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는 건 선사시대도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는 기록 방법만을 가지고 역사시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한반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어떤 바위에 새겨진 어떤 그림이나 동굴에 새겨진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생각보다 고도로 발달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발견된 북한인데 만주인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발견된 고구려 귀족들의 그 그림을 그린 벽화를 보니까 그 벽화에서 말을 타고 가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비단 옷을 입고 그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는 게 제가 한국에서 중앙박물관인가 거기를 한번 옛날에 중앙청 자리에 있는 그 조그만 박물관에 갔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것 여러 뭐 거기서 회수된 물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로마에서 볼 수 있는 유리 그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신라 사회에서 금은뿐만 아니라 유리까지 다 전 세계적인 문화가 서로 교류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개인들이 아니었다. 굉장히 발달된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데 우리식의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미개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착각인 것 같죠. 그, 그리고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그리고 항해술이 발달해 있다는 얘기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세계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배로 다녔을 민족들이 얼마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에집트 사람들과 지금 남미나 중미에 있는 사람들 간에 오고 갔을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처음으로 대상을 건넜다고 하는 이 자부심 때문에 그 이전에 사람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인디언들은 처음 보면 우리 다 몽골리언이에요. 왜 몽골리언들이 옛날부터 다녔다는 얘기죠. 그 문화가 어쩌면 몽골리언들이 이룩한 문화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대륙이라고 이렇게 신대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구대륙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도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지배 계급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모르는 거죠. 어디선가 호련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온갖 피라미드를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거 다 전수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신적인 존재로 받들어지는데 이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왕래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지금 인과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선형적인 인과율만 인과율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사실은 인류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과거부터 선형적인 인과율이 아니라 상호 인과율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동양 문화권이 체득하고 있었던 것은 훨씬 더 깊은 어떤 인과율을 이미 체득하고 있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인도에도 서양 사람들과 비슷한 인과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베다에 벌써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형성된 그 베다 문헌에 서양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단일 방향 인과율, 그 선형적 인과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인과율들이 있었는데 부디즘이 나오면서 이런 인과율을 뒤집었다는 얘기니까 우선 그 얘기를 좀 더 보죠. 모든 현상들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질서, 즉 리따를 확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변화는 이 현상들 속에 내재하는 잠재적인 힘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가설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수화다, 즉 고유한 힘, 결과를 산출하는 원인 안에 내재하는 힘 또는 특성으로 불렀다. 이 점에서만 보면 그러한 생각은 변화는 외적 작인을 필요로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뉴턴주의자들의 생각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원인은 다른 변수들에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결과들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일방적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죠. 이 스와다라고 하는 것을 어, 자신의 힘이라 온 파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유한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원, 원인 안에 이미 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변화는 이미 원래 그 실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이미 아이 속에 어른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냐 내재된 힘이 있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외적 자극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변화는 이미 그 원인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파생하긴 하지만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 하나의 방향이죠. 원인이 있고 그 결과를 있는데 그 원인 속에 이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내재하는 힘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외부의 어떤 작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익스터널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 외부의 어떤 에이전트, 외부에서 오는 외부의 어떤 행위자, 외부의 어떤 원인에 의하지 않고 그, 그 원인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이런 사고방식에 의하면 원인은 다른 변수들에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결과들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일방적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거죠. 그 일방적 선형적인 단일 방향 인과율이 배다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 속에는 이미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원인 속에 결과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 속에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인중유과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 속에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인중유과론이라고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우리는 생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로부터 이런 개념을 이미 인류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논쟁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얘기죠. 사람들 간에 우리 현상, 자연을 이해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인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제자백가랄지 중국의 다양한 어떤 유교뿐만이 아니라 노자 장자 사상이랄지 이런 건 굉장히 다른 다양한 사고들이 동양 속에 이미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도뿐이 아니고 어쩌면 서양 사람들이 인도의 언어가 서양 사람들은 더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도를 연구하는 사람 많은데 정작 동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동양 사상 이해할 때 인도 중심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만을 주로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은 중국 문화나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사장하고 있는 과거의 여러 철학이나 어떤 영상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크게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동양에는 한자 문화권인데 우리가 한문 세대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문을 가지고 이해를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서 전부 누군가의 번역을 통해서 이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깊은 공부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우리 그다음 얘기로 가보죠. 우파니샤드에 의해 변화의 실제성은 서양에서는 견줄 바가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의문시되었다. 이 우파니샤드 쪽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변화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변화라는 게 있느냐. 만약에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원인에서 있던 것이 펼쳐져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건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서 그러했듯이 실제하는 것은 곧 불변하는 것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e equation was made between the real and the immutable.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건 the real.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 것. 우리의 관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the real이라고 한다면 실제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immutable. 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봤다는 거. 실제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우파니샤드 쪽에서는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인 실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도에서는 그 등식이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어떤 철학 학파들에게는 변화하는 현상 세계는 마야, 즉 환상이었고 다른 학파들에게는 변화는 부분적으로 실제적이거나 샹캬 철학에서 그렇듯이 실제적이긴 하지만 마음과 마음의 영적 목적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었다. 우리가 마야라는 말은 가끔 들어본 말이죠. 환상이라는 얘기는 마야. 어쩌면 그걸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부처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야로 마야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지금 환상으로부터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현상 세계 속에서 석가모니가 실제를 찾아서 펼쳤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 이름이 심상치 않은데 많이 쓰는 용어죠. 마야라고 할 때 환상이라고 일루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환상 일루전은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환상이라고 하는 게. 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환상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일루전 쪽에서 수없이 변화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 본질이라고 할까? 에센스라고 본질이나 실제. 그 더 리얼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다 마야다. 이렇게 본 거죠. 일루전이다. 그러나 이 현상 세계의 사물에게 부여된 존재론적 지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사물들은 일방적 방식으로 발생되거나 유발된 것이었다. 모든 사물들은 일방적 방식으로 발생되거나 유발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서 우파니샤드와 샹캬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결과는 그 원인 속에 선재한다는 의미에서 인중유과론이라고 불렀다. 그 인중유과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원인 속에 결과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도의 견해들이 변화를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그 견해들은 본질적으로 선형적이다. 잠재력과 효력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초현상적인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서양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변화를 이거 실제라고 볼 것인가 환상으로 볼 것인가 이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변화되는 것이 실제가 변한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냥 환상이라고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보거나 그건 선형적이다 리니어라고 하는 겁니다. 리니어라고 선형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선형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포턴스 앤드 이피커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턴스의 잠재력과 이피커시를 여기서는 효력이라고 했는데 잠재력이나 어떤 효력, 이피커시는 그 포턴시, 잠재력이나 이피커시라고 하는 효력 자체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deriving ultimately from a source that is super phenomenal. 그러니까 초현상적인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선형적으로 보는 한 그 최초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슈퍼 피노미널, 우리가 보는 현상 이전에 그것을 초월하는 초현상적인, 우리가 현상으로서 감지하지 못하는 그 이전에 초현상적인 어떤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 보는 거죠. 어느 하나로부터,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초현상적인 하나의 근원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인데, 기원전 6세기 인도의 특징을 이루었던 지적 혼란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다는 얘기지. 기원 6세기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시절이잖아. 기원전 6세기면. 기원전 6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 제자백가가 이렇게 활발하게 다양한 견해를 이렇게 표출하던 그 시절 이 역사에 나오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태어났을 무렵에 인도는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그러한 다양한 철학이나 어떤 영성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도의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인도에는 이미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6세기의 인도의 특징을 이루었던 지적 혼란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논의되었다 하면서, 인과관계는 실제성이 경험될 수 없는 초월적인 행위자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고, 그것은 결정론적이며 따라서 새로운 것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생각이 몇몇 학파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행위자에 의해서 하나의 존재가 결정되고, 그 존재는, 그 결정된 존재, 그 존재로부터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잠재력이나 효력이 그냥 펼쳐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엔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정론적이죠. 디터미니즘이라고 보는 거죠. 이미 원인 속에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학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파들 얘기는, 어떤 학파들은 결정론을 옹호하는 한편 무인론자나 우연론자와 같은 다른 학파들은 모든 것은 우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정론을 거부했다. 결정론도 있고 결정론과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본 거죠. 어떤 원인이 있는 게 무인론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변화라는 건 세상에 없다. 이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초월적인 행위자의 존재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어 있고, 그 결정된 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학 속, 개신교 신학 속에서 예정설이라는 게 있죠. 이미 하느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예정되어 있다고,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인과관계 이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그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렇게 결정론자가 있었고, 아예
인과관계 자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봤던 이런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었는데 인과관계에 대한 이들 고대 인도인의 견해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 견해들 우연론과 결정론을 거부했던 불교 교리를 소개하면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양극단적인 견해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설명 방법이 등장하는데 양극단을 피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불교 쪽에 있죠. 중론이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논의에 참여한 모든 학파, 즉 불교를 제외한 모든 학파가 인과관계는 선형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에서는 인과율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견해가 나타났다. 그래서 불교는 어떤 면에서 인과율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새로운 혁명적인 견해가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고대 인도에서 기존 여러 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론이나 결정론과 정반대되는 무인론이나 혹은 우연론. 그 세상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내 삶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세상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운명 지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그리고 운명 지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개신교 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청교도들이 그걸 예정설을 믿으면서 그렇지만 아주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특히 선형적인 결정론이 철저하게 결정론을 믿으면 우리가 애써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별로 안 나와요. 결정론이거나 아니면 또 우연론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우연히 결정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바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인과관계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정신분석학에 들어와 있는 게 심리적 결정론이 들어와 있어요.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가 가져왔던 심리적 결정론 제가 봐서는 선형적인 인과율이에요. 서양의 선형적인 인과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생각을 깊이 따라가게 되면 굉장히 허무주의에 가깝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인간관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면 심리적 결정론은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혹은 내 환경이 어떠했는가에 의해서 나는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원인들이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성품이나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내 환경이 된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보살폈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 내가 하는 역할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 이 부분이 정신분석만 배워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왜 이렇게 영성 얘기나 철학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정신분석에서 이 선정적인 인과율이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하고 얘기를 하면 내담자의 과거 얘기를 듣고
나는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은 어떠했고, 형제들은 어떠했고, 그리고 그다음 살아오면서 학교에서는 어땠는가 이런 과거를 쭉 물으면서 우리는 어떤 심정을 형성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아픈 것은 이 과거의 환경 때문이다. 아니면 태어날 때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형적 인과율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게 전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어떤 이 선형적 인과율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프로이디언들이에요. 말하자면 프로이드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는 게 신경적이나 정신적인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 자기 삶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들은 과거의 부모나 과거의 환경 그리고 자기의 불우한 처지 이것만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상호인과율 쪽으로 이제 이게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 있거나 그 환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와 환경이 상호 교류하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존적인 어떤 결정이 이 속에 포함된다는 거. 그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반 정신분석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상호인과율의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는 보고 있지만 저는 또 실존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왔죠. 우리 각자가 실존적인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해 나가는 거죠. 매 순간 자기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그래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무아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영성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가에서 무아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없는 존재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 내가 처음부터 환경이나 유전에 의해서 결정돼 있어. 내가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얘기. 그러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세상은 내가 실존적인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실존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추어야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나 심리적인 어프로치가 선형적 인과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내담자를 돕는 분도 철저하게 그걸 이해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의 그 하소연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정도만 가지고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기가 자기의 삶 자체는 지금 자기 스스로 기여하는 부분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해왔고 지금도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에, 이제 이런 점에서 어떤 자각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상호인과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적이나 영성적인 입장에서는 실존적인 어떤 태도 그 실존적인 태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이론에서 상호인과율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 제 얘기 들으면서 우리 김나호 선생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나누고 가죠. 네, 저도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떠올랐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배울 때 기본적인 개론서에 이제
중요한 그 이론으로서 결정론, 그렇죠. 심리적 심리 결정론. 결정론을 예,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의문이 좀 물론 네, 의문이 드는 게 그렇게 결정론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치료로서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 예, 이거는 만약에 결정론이 맞다면 심리치료의 그 가능성을 두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렇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디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당신은 과거에 이래서 현재 이런 모습이다라는 결정돼 있다는 것을 좀 더 면밀히 알아차리고 그걸 수용하라는 뜻에서 심리치료의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그대로 사셔야 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변화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근데 그 또 현대 정신분석 흐름은 또 프로이트가 했던 고전적 정신분석과는 또 다른 흐름인 것 같아서 정신분석 전체를 다 그런 결정론에 아직 이렇게 두고 있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얘기한 건 프로이드의 원론적인 정신분석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사실은 관계 이론이나 특히 요즘 인터서브젝티브 이론이나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관계 이론들이 상호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네. 그 여기서 선형적 인과일이 아니라 상호적 인과일이 이미 정신물 속에 들어와 있어요. 현대 정신물 속에는. 근데 그 철저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정신분석의 세계 속에서 정신분석 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내가 봐서는. 네. 좀 깊은 전통과 이런 흐름이 어, 그러한 큰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큰 흐름 것이라는 걸 속에 확실히 있던 좀 것을 더, 그냥 음, 서양의 정신분석 학자들이 깊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좀 보고 이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 이론을 세웠는데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이론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인과일적인 개념을 정신분석에서 쓰고 있는데 이걸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서브젝티브 이론이나 관계 이론 컨템퍼러리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 어,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너무 이걸 기술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떤 상황이 되냐면 내담자하고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치료가 일어난다. It's okay.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평등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것은 네 탓이야. 왜냐하면 내가 치료를 못했다기보다 너하고 나가 너도 50% 책임 있고 나도 50% 책임 있는데 둘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은 상호인과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서로 민주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상호 분석하는 형식 비슷하게 이게 어쩌면 상호 분석이라는 게 정신 분석이 초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던 개념인데 그 개념이 현대에 와서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자꾸 가는데 깊은 이해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상호적이라고 하지만은 정신분석가는 훈련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훈련된 사람이고 내담자는 그런 부분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의 책임은 상담자에게 있어요. 결국은
이게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게 프로페셔널 세계 속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를 잘 터득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히말라야 산을 왔다 갔다 하는 쉘퍼라고 하나요? 산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람인데 여행자 간 사람이 왔어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가다 올라가다가 너 힘들면 못 올라가면 그건 네 탓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호 인과율을 깊이 이해를 하지만 또 프로페셔널한 책임을 또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담자하고 서로 잘 이 얘기를 하면 치료가 된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상호 인과율은 좀 더 깊이 그 사람이 실존적인 자각이 생겨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단순하게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 간에 인터서브젝티브하게 볼 것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상과 교류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 세상과 자기를 이해할 때 세상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된다고. 그 피해 망상증에 있는 게 우리의 대부분 환자예요. 과다한 피해 망상이에요. 모든 것은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잘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비참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자기가 비참한 과정으로 오는데 노력하지 않고 자기는 도망온 사람이란 말이야. 한편에서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린애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구-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본다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욕구예요. 대부분 심리적인 그 독립성을 쟁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독립성을 쟁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의를 변화시키면서 자기도 그 속에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분석가나 상담자가 철저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이해가 없으면 이분 얘기에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이게 상담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행수님 지금 엉뚱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임상을 쭉 하시니까 우리 얘기가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잠깐 나누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음, 그냥 아까 처음에 자기가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실존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음, 청소년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 맞는 애들이. 어, 대부분 거의 다 자기의 잘못보다는 뭔가 이제는 주위나 환경 아니면 자기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불만이 많아서 어, 특히 이제는 좀 비행 쪽으로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별로 내 책임이 없어요. 하면 그냥 부모가 책임져 주고 뒤치다꺼리 해주고 지금 당장은 이런 불편함들 뭐 경찰서에 가고 법원에 가고 상담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 때문에 뉘우치는 것 같은데 한 번 온 애들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생각이 났으니까 내 삶에 대한 책임이 없죠. 왜냐면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자기 잘못이 어, 아니라고 생각하다니. 예, 친구 때문에 그렇고, 친구가 하자고 해서 한 거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서 한 거고, 나한테 뭔가 해준 게 없어서 내가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고, 뭐 다 이런 것들이어서 그렇게 만난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많은 경우에 그 왕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왕따를 당하는 아이 그 얘기들 듣다 보면 그냥 너무 왕따는
주위에서 왕따 시킨 애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고 뭐 학폭에 가깝게 막 처리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군중심리에서 누구를 괴롭히는 그건 근절시켜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이를 잘 봐야 돼요. 왜 왕따가 됐을까를 봐야 돼요. 왜 왕따의 상황 속에 들어갔냐. 그쵸. 거기도 자신의 선택과 자신이 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일단 피해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맞춰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저희는 보이지만 그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각하게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 중요한데 하지만 이 아이를 정말 돌보는 것은 이 아이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 처벌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얘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왕따를 당한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 왕따는 많은 경우에 잣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딸을 시킨 경우에 지 스스로 딸을 만들어낸다.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를 고립시키면서 남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호 인과일이라니 이게 왕따가 애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성향 속에서 왕따를 당할 만한 소지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 아이들은 또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은 이 아이하고 이 아이를 놀리는 거나 뭐 배제시키는 것에서 또 어떤 재미를 느끼는데 아이가 그런 여지를 안 보여주면 이 애들이 그럴 수도 없는데 이게 상호적이란 얘기예요. 그래 모든 것이 아이들 때문에 얘는 피해를 봤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이 왕따를 불러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려면 이 아이의 성향 속에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아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따를 하는 걔들이 나쁜 사람들이야만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아이의 정서를 잘 이해해 줘야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아이 안에 있는 내재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된다.